안녕하세요. 남원호입니다. 지난 시간 워룸에서는 공유경제에 대해 논의를 해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가야 할 방향이라고 말하는 공유경제, 과연 옳은 선택일까요? 아니면 또 다른 고난의 길이 될 수도 있을까요? 오늘은 세안대학교 창업 전담 교수님이자 공유경제의 완성, 크립토경제의 미래 저자이신 박항준 교수님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제는 고정 출연이라고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버디 프로젝트 홍영섭 컨설턴트님도 다시 또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지난 시간 저희가 공유경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요. 너무 요즘 핫트렌드라고 해서 좋다 이런 쪽으로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서 과연 이게 진짜 좋기만 한 것일까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저희가 박항준 교수님께 나와달라고 제가 요청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나와주셨는데요. 그러면 이제 오늘의 주제는요, 기존 금융 시스템의 문제 해법 공유 경제. 근데 이게 그 이면에 숨겨진 또 다른 진실에 대해서 얘기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질문을 한번 드려보겠습니다. 금융의 탐욕이 불러온 2008년 금융위기가 있었죠. 그래서 이로 인한 사회적 문제나 탐욕적 금융 비용의 부작용이 상당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사례와 비용을 한 번씩 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제가 먼저 할까요? 네. 교수님. 실제로 역사적으로는 경제위기라는 용어는 굉장히 많았었어요. 근데 금융위기라는 용어를 쓴 거는 처음입니다. 석유 파동이라든가 아니면 전쟁, 어떤 사회적 여러 가지 병에 대한, 전염병에 대한 문제 때문에 경제위기가 온 적은 있어도 금융 스스로 무너져서 경제위기가 온 적은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이를 금융 월가에서도 이건 금융위기보다는 경제위기보다는 금융위기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 금융위기가 2008년 발발했을 때 저희는 잘 몰랐어요. 미국의 중산층이 무너졌고 IMF를 한번 겪었기 때문에 한국에서는 그냥 리만브라더스 사태 하나 해서 회사 하나 없어졌나 보다 했지만 실질적으로 경제학적으로는 어마어마한 일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한 손실 비용이 너무 크다 보니까 그걸 덮으려는 시도가 있었어요. 그 덮으려는 시도 중에 하나가 나눔 경제라는 쉐어드 비즈니스 또는 쉐어드 이코노미라는 나눔 경제라는 시기도 2008년에 나왔고 거기에 한 반발로 블록체인도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2008년에 출현이 되죠. 그래서 2008년은 굉장히 중요한 시기였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저도 이 지난 3화 공유경제 얘기하기 전에는 이 공유경제라는 말이 최근에 한번 2, 3년 사이에 나온 건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다 보니까 이게 2008년도에 금융위기가 발생을 하면서 블록체인하고 같이 나온 말이더라고요. 공유경제라는 말이. 그래서 근데 이게 상당히 오래된 용어구나. 그럼 벌써 한 10년이라는 시간이 지난 건데 네, 어쨌든 여기까지 하고 한번 컨설턴트님 말씀해 주시죠. 예, 그렇습니다. 2008년 월스트리트에서 발생했던 그 시위대들이 그때 부르던 노래 중에 하나가 1960년대 공민권 운동이 일어났을 때 부르던 미시시피 존이라고 하는 사람이 불렀던 그 노래를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그 모습을 보고 이것이 단순한 어떤 사회적 문제 이외에도 상당히 큰 묵직한 메시지를 갖고 있다는 것을 느꼈고요. 미국의 공민권 운동을 통해서 미국이 흑인들에게도 투표할 수 있는 권리가 생긴 것처럼 그때 리먼 브라더스 사태로부터 촉발됐던 이 금융위기를 통해서 사회, 문화, 그다음에 경제적인 큰 어떤 임팩트를 줘가지고 새로운 변화가 있을 가능성을 엿봤던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당시 사회적 문제로 제가 기억하는 것은, 미국에 잘 이렇게 아시는 분들은 제 말씀을 이해하실 거라고 생각하는데, 도시가 굉장히 이렇게 자동차가 없으면 생활을 하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중소형 위성도시가 발달되어 있는 그런 상태에서 당시 특히 백인 중하층들 그런 어떤 본드를 그러니까 집을 사기 위해서 다운페이를 해서 샀던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집을 잃고 그 영향으로 인해서 대개 미국 사람들은 아무리 어려워도 푸드를 받기 위해서 이렇게 줄을 서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그런 분들이 국가에서 보조해주는 그런 음식을 받아 먹기 위해, 그러니까 배급을 받기 위해서 줄을 섰던 만큼으로 사회적인 큰 문제가 있었고
궁극적으로는 이 탐욕적 금융 비용의 부작용, 우리 박항준 교수님께서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 저자에서 지적해 놓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그 금융 비용의 그 부작용이 가장 그 약한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모습을 보고 아마 그 방금 말씀하신 그런 어떤 그런 공유 경제라든가 블록체인이라는 그런 이슈들에 대해서 사람들이 어떤 그 논의하기 시작한 시발점이 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잘 알던 사용으로 역시 그 정크본드라고 해야죠. 그 대출을 받을 때 받았던 그 본드를 다시 재활인해서 결국에는 그 원 가격보다도 내려가는 그런 사태가 일어남으로 인해 가지고 많은 그 중하층의 사람들이 백인을 포함해서 그 많은 사람들이 피해를 봤던 그런 사례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네, 말씀 감사합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이제 그 주제의 핵심이자 또 문제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이 금융이라는 금융이라는 것이 사실 또 나쁘기만 했던 것은 아닙니다. 근데 이게 인간의 탐욕에 의해서 이제 이런 문제점이 드러났던 건데,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금융을 디스하기 전에 한번 이 금융 자본주의 태동 이전에는 저희가 물물교환이나 품앗이 경제 이런 시스템을 사용했었습니다. 그래서 과거 이런 시대와는 달리 그 금융 경제가 들어옴으로 해서 일어났던 장점에 대해서도 한번 말씀을 부탁드려보고 싶은데요. 네. 역사적으로는 뭐 4차 산업혁명 시기라고 현재 얘기를 합니다. 근데 개인적으로 저희 판단하기에는 농업산업혁명과 공업산업혁명 그리고 디지털 산업혁명 이 세 개로 나누는 게 저는 합당하다고 보고 있고요. 뭐 전기 산업혁명을 넣는 분들도 계신데 실제로는 전기와 공업산업혁명이 하나가 돼 있는 상황이고, 근데 농업산업혁명이 폭발했을 때 대부분 오해하시는 게 있어요. 기본적으로 농업의 산업혁명이 일어났다면 농업기술이 발달해서 철기나 홈이나 뭐 다양한 농업기기 발달해서 잉여 생산물이 늘어나서 산업혁명이 일어났다고 생각하시는데 그게 이제 약간은 맞는 얘기지만 실제 전체적으로는 옳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태동은 항상 금융이었어요. 그러니까 잉여물산물, 제가 오늘 감자를 10배를 생산해서 한 가마니 생산하던 걸 9가마니 생산해서 옆 나라 또는 옆 지역에 줄 때 옆 나라는 고구마를 주거나 아니 보리를 줘야 되는데 수확 시기가 맞질 않아요. 수확 시기가 맞지 않았을 때 잉여 농산물들을 어떻게 교환할 거냐? 상대를 뭘 믿고 트러스트리스한 상대를 뭘 믿고 제 감자를 9가마니나 맡길 거냐? 아니 차라리 일 안 한다. 그래서 원래 농업혁명, 산업혁명이 내성적 기술이라고 그러는 이번에 이제 노벨상을 탔죠. 내생적 기술이라는 어떤 폭발에 의해서 산업혁명이 일어난다고 판단하기보다는 저는 거기에 화폐금융이라는 새로운 어떤 모델이 제시되면서 폭발이 났다고 보는 거죠. 저희가 감자를 갖다 주고 화폐를 받아오고 그 화폐를 다시 보리를 사러 내년 3월에 가고 이러면서 이제 잉여 농산물을 활용해서 우의 부를 높일 수 있다라는 이게 생기니까 검증이 생기니까 그 다음부터 산업혁명이 일어나는 이런 모델이죠. 공업혁명도 마찬가지입니다. 공업혁명도 실제 제가 뭐 왓슨이 돼서 뭐 어떤 기술을 발달했다, 개발했다. 개발한 기술을 가지고 내가 연간 10만 대 자동차를 만들려면 현재 금액으로 한 5천억 정도의 비용이 필요합니다. 그 돈을 자금 조달하지 않는 이상 산업혁명은 일어날 수가 없었어요. 그러면 결국은 산업혁명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서 발발하게끔 하는 내성적 기술에 더 부합한 금융 파트너는 뭐였냐? 바로 투자금융입니다. 투자금융은 제조업에 직접 투자를 해서 대량 생산을 가능하게 하고 그게 세상에 확 퍼지게 하는, 그래서 산업혁명이 일어난 거거든요. 근데 결국은 그런 면에서는 현재 이 투자금융이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지를 돌아보면 뭐가 변질이 됐다 안 했다 나타나고 있습니다. 직접 제조지수에 하는 투자의 비용이 가장 큰가, 아니면 이분들이 아까 우리 위원님 얘기하신 부동산에 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파생상품, 금융상품에 투자하는 투자금융의 수익이 더 높아지니까 돈이 그쪽으로 몰린 거죠. 그러니까 제조업에 투자하는 투자금융의 원색깔이 없어지고 공업혁명을 이끌었던 없어지고 이제 탐욕적 금융이라고 하는 그냥 돈만 되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거나 아니면 금융상품을 또 만들어서 거품을 통해서 또 돈을 가져가는, 자기가 몸을 부풀려서 자기를 잡아먹는 뭐 이런 거를 탐욕적 금융이라고 하는 거지, 기존의 전통적인 금융상품 금융을 전체적으로 저희가 매도하는 건 아닙니다. 네,
홍컨설턴트님 금융상품의 금융의 장점은 어떤? 뭐 워낙 우리 박항준 교수님께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셔서 저는 뭐 잠깐 한 가지만 더 덧붙이면요. 중세 유럽이 특히 이태리 같은 지역이 중개무역지로 아랍권과 또 동양과의 교역을 통해서 아주 그러니까 부강해지는 그 과정에서 금융위의 모습들이 어떻게 이렇게 정착되는지 그런 어떤 다큐멘터리를 제가 본 적이 하나 있는데, 결국은 잉여 농산물이나 잉여 상품들을 그 지역에서 이동해서 필요한 재화를 필요한 곳으로 가서 자기가 원하는 또 다른 재화하고 교환되지 못한다면 사실 그것은 갖고 있는 것 자체가 굉장히 보관 비용으로부터 시작해서 로스가 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특히 이태리 같이 지정학적 요소로 유럽에 있는 그런 물품들과 그 당시 선진국이라고 할 수가 있는 아랍 제국과의 교역무역을 많이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막대한 부를 취하는 과정에서 멀리 가기 위해서 일부러 금을 다 가지고 가고 은을 다 가지고 갈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관계에서 체크라는 그런 서류라는 어떤 뱅크 체크라는 그런 개념들도 나왔다는 것으로 제가 이제 다큐멘터리에서 봤는데, 궁극적으로 인류의 부산물 중에서 가장 스마트한 아이템 중에 하나라고 사실은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것이 아까도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하셨지만 이게 탐욕이 되면 그것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아주 인빈서블한 그것도 패하지 않는 아주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당시 메디치 가문이 어떻게 금융을 일으켰는가 하는 동영상을 보는 과정에 거리에서 이렇게 금을이나 은을 놔두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대출하는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어떤 가난한 사람이 그거 일부를 가지고 도망쳐가지고 도망갔는데 그것을 메디치 가문 사람들이 집사 쫓아가서 잡아가지고 교수욕을 시킨 장면이 나오더라고요. 물론 보호받아야 될 권리겠지만은 그렇게까지 보호받아야 될 게 권리였을까? 그런 것이 과연 이 현대에도 어떤 모습으로 이그러진 모습으로 이 금융경제안은 있는 것이 아닌가, 좀 그런 생각이 들었던 적이 있습니다. 예. 좀 상당한 장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예, 두 분 말씀을 정리를 해보면 두 분이 모두 다 동의하시는 부분이 이 부분인 것 같습니다. 금융이라는 게 기술이 이제 제대로 세상에 나와서 빛을 볼 수 있게 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에 있어서는 두 분 모두 동의를 해주시는 것 같은데요. 네, 예,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기존 금융경제의 대안으로 나온 이 공유경제가 중앙 집중적 권력에 반발하는 탈중앙화나 분권 이런 걸 외치면서 블록체인 암호화폐 기술이 나왔죠. 그리고 공유경제라는 개념도 나오고 그랬는데, 이게 지난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실질적으로 시장 지배력과 효용성은 얼마나 됐다고 생각을 하시나요? 우선은 이 질문을 드리기 전에 용어 정리를 하나 해야 될 게 있습니다. 바로 이제 이행기적 징후라는 용어거든요. 그러니까 약간 학문적으로 말하면 사회는 변증법적으로 흘러가는데 변증법 정반합으로 흘러갈 때 이제 턴을 하게 되는 거죠. 코어가 바뀐다고 하기도 하고 턴을 한다고 하기도 합니다. 변곡점에 있어서 이제 어떤 다른 방향으로 발전하기도 하고요. 이 시점에 이행기적 징후들이 굉장히 많이 나타납니다. 이때가 사회적 혼란기이기도 하면서 어떻게 보면 벤처 사업가들에게는 굉장한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이행기적 징후가 나타났던 시점에 이 바로 2008년인 거예요. 결국은 금융이 아까 말한 탐욕적 금융의 한계를 스스로 나타냈고, 이 탐욕적 한계 때문에 리만 브라더스가 대표적으로 없어졌지만 실질적으로 그 이후에 월가는 바뀐 게 없습니다. 왜냐하면 기존에 하고 있던 기득권층이 그렇게 빨리 포기하지 않습니다. 자기의 습관을. 근데 그분들도 이제 노력을 했던 게 뭐냐면, 이렇게 벌어서 남는 잉여 자산 또는 남는 수익을 좀 나눠줘야 되는 거 아니냐, 사회를 위해서 라는 명분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제일 많이 나왔던 단어가 CSR. 기업의 사회적 책임 또는 이제 CSV로 약간 확정이 됐지만 같이 창조로. 그리고 또 나왔던 용어 중에 하나가 쉐어드 비즈니스. 아까 말한 나눔의 경제 또는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그때부터 붐을 이룹니다. 이게 공유경제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 금융경제하고 좀 차이점이 있습니다.
금융경제하고 공유경제의 공통점이 하나 있거든요. 바로 소득의 과정에 대해서는 다 돈을 버는 겁니다. 그런데 금융경제는 분배는 자율분배고 공유경제는 나눔 분배를 하자는 것뿐이죠. 근데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 속담에 개처럼 벌어서 정승처럼 쓰라는 말이 있는데 이게 공유경제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유경제를 CSR을 이렇게 행하는 기업이나 이런 부분의 진정성을 국민들이나 시민들이 믿지 않습니다. 믿지 않다 보니까 뭐 S그룹의 모 회장이 가서 김치를 담궜다. 김장김치를 담궜다. 어느 누구도 박수 치지 않고요. S 모 그룹에서 뭐 그 맹인견을 뭐 수백 마리를 그거 굉장히 비싸거든요. 근데 그거를 갖다가 뭐 이 시각장애인들한테 줬다 하더라도 세금 떼어서 뭐 절세하려고 할 거야. 뭐 이 정도 뭐 재단을 만들었다면 자기 딸한테 줄 거야. 이렇게 하는 이유가 뭐냐면 이 소득 과정의 공정성을 바꾸질 못했어요. 그러니까 기존의 소득을 가졌던 사람들이 초과소득 부분을 좀 일정 사회가 도움을 줬으니 나눠주라는 게 이제 공유경제의 기본 컨셉이다 보니까 활용은 하고 있는데 악용을 하고 있는데 이게 진정 우리 사회에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느냐. 오히려 이제 설계부터 잘못해서 머리에 휘발유 붓고 자살하시는 분이 계시고 대기업들이 다 플랫폼 시장에 뛰어들어서 수익을 마음대로 지금 뭐 대리회의부터 시작해가지고 25%에서 점점 올라가 있다고 지금 라이더도 마찬가지죠. 라이더 부분은 또 전문가가 계시지만 수수료가 계속 또 어떤 기업이 한 60, 70%의 과정을 하고 있고 뭐 이런 쪽에 이제 문제들이 발생하는 근본적인 이유는 덮으려고 했던 거죠. 어떻게 벌었느냐에 대한 공정성을 오픈을 하고 이제 이거를 같이 함께 협업하고 상생하자라는 개념으로 접근했던 게 공유경제가 아니고 내가 번 돈을 나누면서 내가 제일 잘못한 거 회개할게. 회사는 잘못했으니까 이런 거 좀 봐줘라는 쪽으로 공유경제를 활용하다 보니까 이제 10년간 이 이행기적 징후에 엄청난 부딪힘이 있었던 거예요. 그걸 아예 무시하는 분들은 블록체인을 만들었어요. 그죠? 그거를 인정하시는 분들은 공유경제 매니아가 돼서 자동차부터 자전거부터 뭐 에어비앤비 같은 이런 플랫폼을 활용하는 매니아가 됐고, 그래서 이행기적 징후에 있어서는 혼란과 견제, 무시, 이거 완전히 새로운 개념. 특히 비트코인은 굉장히 충격적인 용어거든요. 이게 화폐로 보기에도 뭐하고 금융상품이라도 뭐한데 아까 말한 상부상조나 이걸 할 수 있는 품앗이를 할 수 있는 어떤 거래도 되고 대체 얘의 정체는 뭐야? 이게 주로 이행기적 징후에서 나오는 어떤 징조입니다. 근데 이 징조가 2008년부터 나왔기 때문에 10년간 실질적인 어떤 지배력과 효용성이 있냐고 저한테 물어보셨잖아요. 10년간 여기와 싸운 겁니다. 기존의 기득권 세력이 거부를 하고 자기네들이 그렇죠. 뭐 나눔의 경제가 하버드에서 나왔다는 얘기들은 이해가 안 가시죠? 한국의 교수님들은 순수성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영학 교수님들이 기업으로부터 돈을 받고 연구하는 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는 R&D가 전 세계 1위입니다. 거의 뭐 그래서 국가에서 하기 때문에 공정성을 갖고 있는데 제가 꼭 교수여서 그런 게 아니고 근데 이제 해외 같은 경우에 특히 미국이나 하버드나 이런 쪽에서는 외국의 대기업들로부터 연구비를 많이 받다 보니 그분들의 명분을 살려주는 게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이제 나름대로 추측입니다. 그래서 하버드 모 교수님께서 나눔의 경제를 최초로 이제 2008년부터 네이버 치시면 나옵니다. 제 거짓말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런 쪽에 이제 완충 역할을 하려는 노력도 있었고 반면에 아예 이제는 금융은 끝났다. 탐욕적인 금융 끝났다. 이게 국민한테 너무 피해를 많이 주고 우리 미국부터 중산층을 다 무너뜨리고 부동산 거품에 이건 아닌 것 같다. 이제는 새로운 시대에 새로운 금융을 맞추자. 가뜩이나 그때 디지털이라는 기술이 엄청나게 발달할 때다 보니까 이제 산업혁명 시기가 이때부터 태동을 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뭐 3년 전에 다보스 포럼에서 4차 산업혁명을 논의하기 전에 이 10년간 이런 노력에 의한 결과물이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술적인 노력과 금융적인 노력이 이제 10년간 하다 보니까 이제는 4차 산업혁명이 산업혁명으로서 태동할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라고 이제 믿고 있는 시기가 지금 현재고요. 아직도 이행기적 징후는 맞습니다. 맞는데 그렇다 하더라도 초기에 비트코인이 나왔을 때 혼란보다는 굉장히 많이 좋아졌고
2000년에 저도 이제 벤처기업을 하고 있었는데 2000년 벤처기업 초기하고 거의 비슷한 시기로 지금 약간 혼란은 있습니다. 암호화폐들이 남발한다든가 이게 왜 해야 되는지 다단계 뭐 이런 부분들은 벤처기업 초기에도 엄청 많았거든요. 저는 이런 말 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진짜 개나 소나 포탈한다 그래가지고 포탈이 제가 알기로는 한 1000개는 됐던 것 같아요. 2000년에. 근데 결국은 네이버 다음 남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제 진정한 프로젝트들이 남을 거고 M&A 할 거고 좋은 프로젝트를 합치면서 암호화폐라든가 블록체인도 이제 자리를 잡는 시기가 오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박 교수님이 그 3번 질문 3번을 드렸는데 4번하고 같이 묶어서 말씀을 거의 해주신 것 같은데요. 네. 한번 그 홈컨설턴트님도 예, 저 말씀 개인적으로 부탁드릴게요. 그 우리가 그 이 앞에 그 공유경제 대가분하고 계속 2번 이렇게 대담을 하는 과정에서 맞는 말씀이지만은 계속 제가 하나 의문을 가졌던 것은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정보력을 가지고 있고 어떤 사람이 노동력을 제공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이 그 재화를 살려고 하는 사람이 셋이 모였다면 그 안에서 정보력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가장 그 어떤 그 상대적으로 그 가중치를 세게 갖고 있는 상태에서 내가 가진 것과 네가 가진 것을 공유해서 공유경제 차원에서 하자 그렇게 얘기를 하면 물론 기존에 너는 그냥 아무것도 없었는데 내가 가진 정보에 의해서 네가 어떤 새로운 추가 수입이 생길 수가 있어. 굉장히 설득적인 것 같지만은 지나고 나서 생각을 이렇게 많이 해보게 되면 기울어진 운동장에서 그 자체의 그 공유경제라는 말이 진정한 공유경제는 좀 아니지 않겠느냐. 사실 저 자신이 그 모바일 플렉서빌리티 그러니까 이동 노동자들이라고 합니다. 그 저녁에 일을 하는 약 20만의 대리운전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퀵으로 한 또 5만 명 정도가 되고 화물을 이렇게 거리에서 이렇게 그 정보를 받아가지고 매칭을 해서 배달하는 그런 화물 노동자들이 또 한 상당한 숫자가 있습니다. 그 가족들까지 다 따지면 200만이 제가 초과하는 그런 그 가장 어려운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의 대부분이 4대 보험이 없어요. 그리고 그 아까도 교수님께서 잠깐 얘기하신 것처럼 물론 이유는 됩니다. 그 충분한 뭐 그만한 비용을 받아야 되는 건 알겠지만 다른 업종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제공하는 재화, 정보력의 그 서비스의 그 뭐라고 그럴까 그 심도에 비해서는 많은 부분을 가져가는 게 확실한데 이것이 그 공유 경제라는 어떤 그 이그러진 좀 뭐라고 그래야 되나요? 이그러진 그런 어떤 그 관점에서 이런 그 다음이나 그런 회사들이 이 기존에 이렇게 형성돼 있던 디지털화돼 있던 거기에 거의 그냥 이렇게 프리라이더식으로 들어와서 이것을 공유경제라는 이름으로 마치 그 사람들에게 좀 더 더한 편한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택시기사들 찾기 어렵잖아요. 밤에 대리기사들 잘 안 오잖아요. 조금 더 좋은 그 서비스를 하겠다고 해서 물론 뭐 강자가 약자를 어느 형태로든지 할 수 있는 건 맞겠지만 이 성스러운 공유경제라는 말을 되도록이면 안 썼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어떤 그 철학적 상황에서 공유경제가 탈출하려고 이렇게 벗어나오려고 했던 그런 어떤 그 절대적인 그 권력을 가진 사람들로부터 벗어나려고 했던 그 시도 자체가 또 다른 어떤 큰 형님을 또 만들어 놓는 그런 것들을 하면서도 그것이 마치 이것이 어떤 그 뭐라고 말씀드려야 되나요? 이게 참 바르다고 생각하고 경강부회를 하는 경우가 너무 많아서 이 공유경제라는 것을 정확하게 한번 우리가 좀 알아보고 실제적으로 어떤 식으로 해야 이런 그 탈중앙화를 통해서 블록체인 기술이 나왔을 때 이게 진정한 공유경제 모델을 만들 수 있는가 그게 굉장히 저한테는 큰 항시 의미입니다. 네, 구조적으로 뭐 제가 그 말씀을 약간 보완드리면 이 한국 분들이 제가 농담으로 가끔 얘기하는 게 단어가 너무 많아요. 단어가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단어의 정의나 본질을 잘 깊이 생각하지 않고 쓰는 게 굉장히 많습니다. 죽다란 단어를 저희가 돼지다 가다 뻗다 요단강공다 해가지고 50개로 표현할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뿐이 없지만 그게 장점이긴 한데 단점이 뭐냐면 그러다 보니까 그냥 죽은 거나 돌아가신 거나 잘 죽은 건지 이게 죽을 사람이 죽은 건지에 대한 어감들이 다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그래서 이 공유경제라는 용어가 다 각자 쓰이는 이유는 여기에 대한 본질을 고민해보지 않았어요.
공유경제의 정의는 그냥 잉여자산을 배분하고 결국은 가만히 보면 환경운동이지 이게 경제운동은 아니에요. 환경운동과 경제운동은 약간 목적이 다릅니다. 경제는 효율성이나 수익성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거고 환경운동은 이 엔트로피를 안정적으로 만들자라는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공유경제의 본질에 대해서 한번 우리가 심도 있는 토론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그게 정의가 내려졌을 때 구조적으로 지금 천사처럼 얘기하셨지만 죄송하지만 만약에 그 플랫폼들이 없어지고 또 플랫폼이 되시면 그 역할을 또 하실 맞습니다. 거고 예, 제가 왜 또 말씀드린 다른 게. 분이 후자가 또 욕을 하게 될 겁니다. 네. 이유가 뭐냐면 이게 제로섬 소사이어티. 그러니까 구조 자체를 지금 공유경제라는 하의 기본 인프라가 뭐로 돼 있냐면 플러스섬, 포지티브 썸이 아닌 제로섬 내에서 파이 나눠 먹기 게임이에요. 라이더가 많이 가져가시면 플랫폼이 조금 가져가고 플랫폼이 조금 가져가면 마케팅을 못 하고요. 그러면 영업 업무가 줄어. 어떻게 하실 건데요? 거기에 대한 해답을 못 하는 이유가 뭐냐면 제로섬이라는 소사이어티 내에서 서로 나눠 먹기 구조로 이 공유 경제를 설계를 해 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해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어느 누가 나와도 천사가 나중에 악마가 되고 또 새로운 천사가 나와도 5%는 25%를 지금 받고 있는데 5% 받으셨다 치죠. 5%는 안 높나요? 근거가 없잖아요. 우리가 그 에어비앤비나 어떤 그 우버가 가지고 있는 공유경제의 그 한계성들을 지적을 하는데 그 한계성을 지적하면서 새롭게 시도하는 그것 자체가 나중에 보면 또 다른 그 에어비앤비의 모델을 걷는 그런 어떤 이런 악순환들이 구조적으로 일어나는 것이 아니겠는가. 근데 그게 이제 구조적으로 제로섬 소사이어티라는 이 인프라가 이게 설계가 이 철학적인 요소가 바뀌지 않으면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현재 금융 시스템으로는 이거 바꿀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온 게 블록체인입니다. 그리고 토큰이고 이 토큰이나 코인 이코노미가 이거를 포지티브 썸으로 바꿀 수 있는 요소를 제공한 거예요. 물론 이번 시간에는 거기까지는 제가 다 설명드릴 시간은 없지만 제가 책에서도 크립토 경제의 미래라는 책에서도 항상 주장하는 게 그리고 아까 산업혁명에 대해서도 제가 새로운 산업혁명에 대해서는 말씀을 안 드렸었잖아요. 그 결론이 뭐냐면 새로운 금융 시스템이 그런 라이더 비즈니스하고 결합이 되면서 이 해답이 나와야지 기존의 시스템을 가지고 뭘 수정하고 혁신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죠. 저도 만약에 플랫폼에서 제로로 갔어요. 그건 천사인가요? 그건 모르는 거거든요. 왜냐면 나는 제로 베이스다, 수수료가. 그러면 오히려 주겠다는 분도 계시는데 블록체인은 주겠다는 비즈니스잖아요. 하게 되면 오히려 그러면 수수료 필요 없기 한번 일해주면 일한 값으로 돈을 주겠다는 개념이니까 이런 부분에 대한 시간적인 어떤 여유를 가지고 아까 말한 본질을 한번 얘기를 하시면 쉽게 해결될 수도 있는 문제예요. 그런데 그걸 안 하고 자꾸만 그냥 공유경제 좋은 거 그리고 25% 높아 난 20% 받을 거야. 그랬더니 5%가 나타나고 이제 제로가 나타나고 이게 뭐지? 이런 혼란 상황이 그런데요. 옆에 계십니다. 그래요? 우리 남 PD님은 새로운 거 시작하셨어요? 제가 지금 박강률 교수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지난 사실 녹화 시간 때 제가 이 질문을 드렸던 것 같아요. 지금 나오는 에어비앤비라든지 우버를 비롯해서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은 탈중앙화, 우리는 중앙 집중적인 그동안의 그거를 벗어나고 싶다 이런 의미로 말을 하면서 거꾸로 그 해당 플랫폼으로 또 사용자들을 가두는 그들만의 플랫폼을 또 형성하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생각하시냐 그런 말씀을 한번 여쭤봤었는데 오늘 바로 그걸 또 뛰어넘겠다고 나온 분들이 하다 보면 또 자기도 그 에어비앤비 그 굴레에 또 갇히는 거죠. 오히려 구간이 명간일 수도 있습니다. 예, 차라리 거기는 애프터 그냥 서비스도 옛날에 잘해주고 네이버나 카카오도 낫다 이게 나을 수도 있어요. 지금 이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 기존 금융 시스템은 이제 사실 수익과 효율성을 중시를 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교수님 책 내용에도 살짝 들어있긴 하지만 이게 완전히 저희가 새로운 금융 시스템, 화폐 시스템이 지금 정착이 된 게 아니라 기존에 고정되어 있는 시스템을 활용을 해야 되다 보니까 자꾸 그게 아닌 걸 알면서 그거를 활용해서 갖다 붙이기를 해야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사고의 전환이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획기적으로 안 일어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그렇죠. 들기도 그러니까 하는데. 뇌구조를 바꿔야 되는데 기존 시스템으로는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를 들면 구글의
뭐 알파벳 CEO가 저를 보면 굉장히 당황스러울지 모르겠는데 구글이 만약에 이 새로운 프로썸이라는 데에서 회사가 만들어졌다면 우리가 이메일 쓰고 그리고 지금 이제 유튜브를 보면 저희한테 돈을 줘야 돼요. 왜? 구글이 지금 한 130조 정도 뭐 이게 일어나고 있는데 매출이 거기에 대한 뭐 수익은 한 30조 정도 되고요. 그게 뭐냐면 저희들이 사용함으로써 나온 대가로 나온 광고비거든요. 구글은 대부분 광고비니까, 광고 수익이니까. 그러면 그 광고 수익을 누구에게 돌려줘야 되느냐? 우리 같이 사용자들한테 돌려줘야지 구글의 가치는 높아지는 거고 이게 선순환되는 게 이게 포지티브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다간 구글의 주주들이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민주주의라는 게 주식회사라는 것 자체가 금융자본주의 하에서 만들어져 있는 시스템이기 때문에 그건 있을 수가 없는 구조라는 거죠. 알고도 못합니다. 네이버도 마찬가지고 어디도 여기에 수익을 주면서 오히려 그 수익 때문에 가치를 높여서 광고가 더 많이 들어오고 이게 130조가 아니고 1500조의 광고가 들어오면서 또 나눠주고 이렇게 해서 상생하고 우리처럼 서민들도 이메일 많이 쓰고 유튜브 많이 봐주고 하면 돈도 벌 수 있구나 라를 기회를 줘야 되는데 그 기회를 현재 기업들한테 기대하기는 어렵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네, 지금 바로 딱 그게 저희 다음 질문이었는데요. 공유경제의 핵심인 분배 그리고 공유경제 1세대 기업들의 기업가치 형성과 이를 통한 사실 그 창업자들이나 이런 사람 어마어마한 부를 지금 이뤘잖아요. 그런데 이런 문제가 또 다른 소수의 이득으로 사실 국한되는가가 다음 질문이었는데 지금 바로 박항준 교수님 말씀하신 게 거기서 네, 이어지는 부분. 거기에 만약에 뭐 추가로 제가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스티밋이라는 이제 코인이 그게 뭐 진실되든 아니면 사업성의 지속 가능성이 있든 없든 스티밋이라는 코인이 그런 시도를 먼저 했던 거죠. 우리 플랫폼에 글을 써주면 광고가 들어올 거고 광고비를 여러분한테 돌려주겠습니다. 라고 만들어진 이게 코인인데요. 토큰인데 이런 시스템 설계를 블록체인상에서 해놓으면 그런 문제가 아까 해소가 됩니다. 근데 기존의 기업들은 손가락질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금융자본주의 시대 내에 주주 우선주의라는 명분으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주주들의 말을 들을 수밖에 없고요. 그게 사회적으로 법률적으로 선을 넘지만 않는다면 용인해줬던 게 맞았어요. 그리고 그걸 우리 사회를 견인하는 데 큰 역할을 했고요. 우리 지금 뭐 적폐라고 하지만 실제 뭐 삼성이든 현대든 우리나라 대기업들을 무시할 수 없어. 우리 경제 발전의 기여도에 무시할 수 없는 건 사실이잖아요. 다만 이제 이행기적 징후, 소위 말해서 우리가 대원군처럼 이제 폐쇄 정책이라든가 세국 정책을 쓸 시기가 아닌데 그걸 쓴다면 이제 큰일 나는 거예요. 우리 경제가 이행기적 징후가 있다는 걸 빨리 파악을 하면 바꿔야 되는데 삼성, 현대한테 바꾸는 걸 요청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같이 이제 새로운 네이버가 천년된 기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딱 벤처기업, 20년 전에 나온 기업이잖아요. 이런 기업들이 이제 태동을 할 때 처음 구조적으로 제로섬 베이스로 설계할 수 있는 기업들이 이제 탄생해야 되고 그 기업들이 30년, 50년, 100년을 우리 이끌어 가야 된다는 거죠. 제가 오늘 여기 나온 것도 얼굴을 알리고 뭐 이런 거보다는 기존의 기업들 욕하자는 게 아니고 새로운 기업들, 저는 이제 창업 스타트업을 엑셀러레이팅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업들이 이제 기존의 어떤 방식, 제로섬 방식이 아닌 포지티브성 방식의 어떤 철학적인 요소를 기반으로 하는 기업 설계, 또 철학 설계, 이게 비즈니스 모델 설계가 되면 앞으로 우리 미래는 좀 밝아질 거다. 거기에 대한 거를 쓰고 싶어서 크립토 경제의 미래라는 용어, 제목도 원래는 자극이었어요. 공유경제의 종말이었습니다. 그랬더니 우리 출판사 편집장님이 이런 거 쓰시면 안 돼요. 그래서 바꿨긴 했지만 실제 그 세컨 네임이 종말이라는 이유도 자꾸만 그걸 잊어버리자. 공유경제가 나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공유경제가 나쁜 게 아니고 제로섬 베이스의 이런 생각들, 주주 우선주의라는 생각들을 잃어버리고 지워버리고 새 판에서 블록체인이 됐든 이행기적 지구에서 나왔던 순수한 경제 시스템이나 경제 철학을 받아들이면 앞으로 큰 발전의 기회가 있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게 약간 홈컨설턴트님을 제가 개인적으로 엄청 좋아하는데 이 질문 드리기가 사실 공격적으로 들리실 수도 있습니다. 5번 네. 저희가 지금 얘기했던 거 이익의 분배라든지 또 이게 그 플랫폼을 창업한 분들에게 또 너무 국한이 된다면 어떻게 보면 기존과 별다를 게 없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좀 한 말씀 부탁드려요. 그 업계 만약에 드라이브 토큰을 이제 딱 본격적으로 하신다고 했을 때 좀 구체적인 어떤 계획이나 이런 게 있으신지를 좀 듣고 싶거든요. 예, 제 자신이 이제 그 대리운전 하시는 분들을 위한 궁극적인 그 다오 모델이라고 할 수 있는 공유경제 플랫폼으로 드라이브 토큰이라는 것을 이렇게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많은 분들의 조언도 받고 있고요. 그런데 이 블록체인 기술이 아까도 교수님이 잠깐 중요한 원칙을 하나 얘기하셨는데 새 술은 새 푸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는데 옛날 푸대에 담으면 그 포도주에 그 발효 현상이 일어나서 푸대가 터진다고 그러거든요. 그것처럼 이 블록체인 기술이 기존에 지금 있는 이런 어떤 경제 구조 안에서 어떤 적용이 되기 상당히 어렵습니다. 예, 근본적으로. 저도 그런 확신을 점점점 가지고 있고 정말 그렇다고 이 21세기에 그런 새로운 신천지가 있겠느냐 하는 그런 생각도 들고 교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기존에 있는 기업들이 가지고 있는 그 한계와 그 안에서 어느 쪽에서도 이 가중치를 더 가지고 해야 되는가 그런 부분에서 사실 저는 그 네이버나 다음이나 하는 그 회사들에게 기대가 많습니다. 그 회사들이 어떻게 하는가에 따라서 이 정보통신혁명의 그 4차 혁명이 아주 중요한 그런 그 방향들이 결정될 수 있는 시기에 와 있는 거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하시는 것이 제가 지금 이 드라이브 토큰이라는 대리운전 사회 소사이티를 연구하는 과정에서 정말로 그 가장 사회 안전망이고 예전에 잘 나가셨던 분들이 밤에 그것도 자존심을 갖지를 못하고 그냥 나는 언제든지 하다가 그만두는 이 잠깐의 일이라는 이 밤에 하는 일, 대리운전이나 퀵이나 그 다음에 화물 퀵이나 그런 분들의 그 업종에 어떤 이런 강력한 정보력을 가지고 있는 디지털 기업들이 들어와서 2년 전에도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다음에 이제 대리운전 사업이 이 업계에 들어올 때 보니까 약 6천 개 정도의 개인 업체가 있었더라고요. 그리고 신한은행이라고 하는 회사가 제로 베이스를 하겠다. 대신 카드 수수료로 그걸 커버하겠다는 회사하고 다음이라는 회사하고 기존에 6천 개 정도의 회사가 이렇게 3파전이 벌어졌었더라고요. 그래서 다음이라는 회사가 그때 모토가 아마 우리가 이 시장에 들어오면 기존에 있는 것보다는 그 수수료를 낮추고 그리고 좀 더 이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 하는 이 사회적 안전망 시설 역할을 하는 이 대리운전의 밤의 서비스에 어떤 새로운 가치를 불어넣겠다는 큰 디지털 기업의 규모에 걸맞는 그런 어떤 포부를 얘기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서 보니 기존에 있는 업체들과 콜 공유를 해서 그 가격 자체가 다시 이중 구조로 가 있다는 거죠. 옛날에 좀 더 기사들에게 좋은 가격으로 제공했던 그 가격대 이외에 기존에 있는 그 콜센터에 약간 가격이 내려 있는 그 콜까지 받아서 하고 있다는 그 모습을 보고 이 사람들이 결국에 그런 어떤 삼성이나 기존에 있는 큰 회사들과의 경쟁을 통해서 어떤 그런 새로운 이노베이션을 통해서 사업을 한다는 참 정말 좋을 텐데 그것이 아니라 기존의 이런 전통적인 업계지만 큰 아직 메가 어떤 경쟁자가 나오지 않은 곳에서 이런 식으로 이런 사업을 연영한다는 것 자체는 아까도 교수님 잠깐 얘기하셨지만 과연 그렇게 해서 얼마나 벌 수가 있겠는가. 정말 깊은 곳에 가서 물을 던져야지 큰 고기들과 다퉈야 될 사람들이 기존에 있는 그런 어떤 영세하고 어려운 사람들의 그런 시장의 그런 것들을 물론 벌면 되지요. 벌어서 아까 교수님 얘기하신 것처럼 모처럼 벌어서 모처럼 정승처럼 쓰면 되지만 좀 촉구하고 싶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에어엠비나 어떤 그런 세계 선도적인 그런 기업들을 국내 시장이 말고 글로벌 사업자들하고 경쟁할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을 만들어서 예를 들어서 글로벌에 나가서 에어엠비나 우버하고 대응한다면 얼마나 또 좋지 않겠느냐. 이 활동하기 쉬운 국내에서 금융회사들도 그러지 않습니까? 대부분의 금융회사들이 해외 시장에 우리나라에 아무리 큰 은행이라고 그래도 국제시장에 나가서 정말 글로벌 금융 공룡들하고 다투는 회사 있습니까? 없잖아요. 예.
그게 참 안타깝더라고요. 항시 볼 때마다 제가 이거 드라이브 토크를 하면서 그랬어요.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요. 아, 예. 그거 안타까우시면서 끝나시면 되고요. 왜냐하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태생적인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그 우선주의라는 기업한테 그걸 기대했다는 것 자체가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에요. 실수했습니다. 예. 그리고 앞으로 저희가 그렇게 했죠. 10년간 공유경제가 될 거라고 믿었으니까. 그런 여유, 이 다음이 돌았을 거고 구글이 올바른 길로 살 거라고 믿었는데 그리고 그래서 진입을 시켜줬더니 달라지더라. 이게 뭐냐면 이제 와서 돌아보니 근데 저희가 참 실수하는 게 뭐냐면 성도착증 환자가 교도소에서 나왔는데 내 딸을 맡길 수 있나요? 이거 뭐냐면 태생이 어쩔 수 없는 구조입니다. 그걸 손가락질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실수한 부분을 인정해주고 보듬어 줄 수 있지만 내 딸을 맡길 수는 없어요. 근데 맡겨놓고 나중에 와서 문제가 생기면 너 그럴 줄 몰랐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인데 그런 구조보다는 이제는 그런 비판은 의미가 없습니다. 뭐 그 기업들은 그 기업대로 발전해 나가고 글로벌 할지 안 할지까지 저희가 회장도 아니고 뭐 할 얘기는 아닙니다. 다만 그분들이 이제 좀 더 노력을 하고 이 방해만 안 했으면 좋겠다는 게 저는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이렇게 좋은 의도를 갖고 사회운동은 아닙니다. 이건 절대 사회운동이 아니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할 때 밟으려고 하고 방해하지 않고 뭐 이런 역할만 해주면 되지 그분들한테 뭐 어떤 거를 기대한다? 저는 솔직히 그거는 저도 대기업 출신이긴 하지만 대기업에서 한 1년만 일해보시면 그게 왜 불가능한지 저는 참고로 진로, LG, KT를 다녔는데요. 세 회사 다 좋은 회사였습니다. 아니 교수님 그러다가 이게 하시는 그러니까 회사는 좋은 크립토 회사는 이코노미 맞습니다. 사업에 맡기시면 어떻게 하려고 KT 이름을 그 회사는 좋은 사업이었지만 그 내부에 들어가서 제가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 보면 실질적으로 주주를 무시하고 오너를 무시하고 새로운 비즈니스나 뭐를 안아주고 라이더를 안아주고 할 수 있는 제 권한이 안 되더라는 거예요. 제가 이제 자회사 상무로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힘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걸 한계성이 있는 데를 너 나쁘다 공부 못하는 애한테 공부 못한다 보다 잘하는 거 찾아주는 게 낫잖아요. 네, 그런 이제 그런 비즈니스 하자는 거죠. 네. 네. 한탄하시면 안 됩니다. 진짜. 아닌데 네. 그 예전에 그 우리나라의 K 이니셜로 얘기하겠습니다. 네. 그 행장님을 제가 이제 외신 기자 출신이라 기자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께 이게 말씀을 드리는 과정에서 국내에서 넘버원이 됐으니 해외에서 글로벌 공룡들하고 한번 붙어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 그런 말씀을 드리니까 맞기는 맞다고 그러는데 3년 후에 퇴직하실 분한테 근데 생장 임기가 3년이 근데 싱가포르는 진출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뉴욕에 잘 아시겠지만은 예전에 진보와 빈곤이라는 책이 있었습니다만 거기에도 잘 나와 있지만 자본주의가 고도화되는 과정에서 금융 자본주의가 최고의 어떤 그 힘을 가진 그 사회의 시장에 사실 그런 후발적인 우리가 정말 아직 조선시대 그러니까 그 6.25 그 전란 이후에 아직 정비되지 않은 상태에 벌써 월가라는 것들이 작동하고 있었던 그런 업체들하고 경쟁하는 게 쉽지는 않겠지만 이거는 정말로 궁극적으로 이 블록체인도 그렇지만 글로벌로 가야 삶의 길이 있는 게 아닌가. 어떤 분이 블록체인 자체를 본투 글로벌이라는 말을 쓰더라고요. 태어나서 태성적으로 본투 글로벌, 태어나서 글로벌로 간다는 거죠. 거기에 아마 이게 어떤 우리 간의 어떤 이런 교수님 쓰시는 그 제로섬 게임을 탈출할 수 있는 기회가 되지 않겠는가. 물론 뭐 인류 공동회적으로 봤을 때 그것도 또 제로섬 아니냐 그러면 할 말이 없지만요. 네. 그러면은 한번 다음 질문으로도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그 공유 경제의 구조적 한계하고 이제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하는 토큰 이코노미 있잖아요. 네. 이것이 과연 이제 이 맹신론자라고 할까요? 그 블록체인이라든지 이런 거를 매우 지지하시는 분들은 이게 기존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네. 분들이 계세요. 근데 네. 이거에 대해서 한번 박 교수님 의견을 아니 보시죠. 먼저 한번 물어보시죠. 제가 검증을 받겠습니다. 저희가 하고 있는 드라이브 토큰이 바로 이거거든요. 네. 토큰 이코노미인데 제 책 얼마나 잘 읽으셨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건 이렇습니다. 일단은 기존에 있는 회사들이 20% 정도를
20%에서 30% 정도를 이제 수수료로 가져가는데 저는 궁극적으로 수수료가 없는 그런 그 대리운전 서비스를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바로 토큰으로 대체하는 게 간단한 저의 생각이고요. 예를 들어서 대리기사를 부르시는 고객이 일정한 저희가 그 발행량의 일정 부분을 처음에 무료로 부를 수 있게 해드립니다. 그리고 그 코인을 가지고 예를 들어서 고객들이 돈, 카드, 토큰으로 드라이브 토큰으로 결제를 한동안은 같이 하지 않겠습니까? 초기 시기에 그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게 정착이 되면 이제 그걸로 이행을 할 텐데 거기에서 예를 들어서 드라이브 토큰을 3,000원 부분이 우리 운전기사에게 돈이 가면 만일 기존에 있는 금액이 15,000원이었다. 기본 신노년에서 여기까지 성당까지 15,000원이었다. 그러면은 거기에 기존의 회사가 15,000원이고 그 밑에 있는 그레이드 회사가 12,000원이라면 저희는 12,000원 되는 회사의 레벨에서 3,000원을 붙여서 15,000원짜리 사입을 할 수 있도록 그런 그 토큰 구조를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해서 실행을 해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궁극적으로 무료로 하고 그 고객이 토큰을 사용하고 일정한 기간 동안은 일단 유틸리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토큰을 가지고 있던 그 우리 드라이버들이 궁극적으로 그것을 가지고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것이 일정한 부분이 저희 발행량 일정한 부분이 돌아간다면 그 부분을 가지고 일정한 시기에 저희가 이런 그 상장을 시키는 방법을 통해서 이것이 교환될 수 있는 가치로만 해준다면 기존에 있는 그 경제 그 수수료 베이스의 그것이 어느 정도 완전하지는 않지만은 그 토큰 이코노미에 합해서 수수료 제로 베이스에 궁극적으로 조금 더 그 사업자가 가져가는 그 비용이 아니라 고객과 그 드라이브 운전자가 가져갈 수 있는 그 시장으로 만들어내고 그 위에 이런 그 협동조합 모델로 통해서 서울시 택시지 공제조합과 같은 그런 모델로 하면은 토큰 이코노미가 가장 유용한 부분이 적용되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제 나름대로 생각해 보고 있습니다. 예. 제가 그 박 교수님 말씀 듣기 전에 한번 일반인의 시각으로 네네. 한번 갑자기 궁금한 거를 네. 조금 여쭤보고 싶은데요. 수수료가 없다고 하셨는데 그렇다 그러면은 당연히 수수료가 없으니까 그 드라이버 분들은 당연히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네. 그렇다면은 이게 기업을 하는 오너 입장에서 오너도 돈을 벌어야 되고 네. 이게 사업체를 운영하고 관리하시는 직원들을 또 예, 두셔야 될 맞습니다. 텐데 그럼 수익 모델이 아까 뒤에 말씀하신 ICO 이전을 해서 코인 가격을 상장해서 거래돼서 가격이 이렇게 뭐라고 할까요? 붐업 되기까지는 네. 수익 모델이 없으신 것 같은데 그렇다면 그래서 저희가 그 또 하나 생각하고 있는 것이 좋은 질문인데요. 굉장히 이상적으로 그분들에게 좋은 이게 실제로 가져가셔야 될 분이었었어요. 이게 원래 드라이버들이. 예, 그렇지만 정보를 제공하는 그 중간 사업자가 사실 가져간 좀 포션이죠. 이걸 다시 돌려드리는 개념이기 때문에 이것을 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많은 이렇게 논의를 하고 그리고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일정 비율의 그 조합비를 받는 것이 하나의 방법으로 이렇게 나온 게 있고요. 최소한의 금액을 어떤 그 수수료 개념으로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그렇게 받게 되면 이 토큰 이코노미가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도 나왔던 그 대표 조상구 대표님인가요? 그분들이 얘기하신 그 DAO, 그 협동조합형 모델로 협동조합비를 받는 것이 일정 수준을 받다가 이 토큰의 유틸리티가 잘 돌아가서 가격이 상승된다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사업자인 저희한테도 일정한 부분 제가 토큰을 보호하고 있는 재단 형태로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만은 그 일정한 부분의 이익을 우리도 볼 수 있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이것을 계속 지속할 수 있는 그 힘이 거기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저의 생각입니다. 네. 뭐 노코멘트 하겠습니다. 그 비즈니스에 대해서. 교수님이 한번 제 책을 한 10%는 이해하신 것 같은데요. 그래요? 90점 빵점입니다. 실제로는 이제 우선은 아까 질문하신 내용 중에 토큰 이코노미가 기존의 금융 시스템을 대체할 수 있느냐라고 여쭤보셨어요. 네.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농업혁명 이후에 화폐금융이 발달했고 공업혁명 때 투자금융이 발달했는데 성격이 달랐어요. 그때 화폐가 없어졌나요? 안 없어졌죠. 화폐의 보완적인 요소들, 화폐가 할 수 없는 교환만 하다가 투자라는 걸 하니까 모아야 된단 말이에요. 내 주머니에 있던 돈들을 모아서 저런 자동차 만드는 포드에 투자를 하자라고 하려면 그런 플랫폼이 필요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돈을 줬을 때 나한테 뭘 줄 거야. 그러니까 투자 수익을 주는. 이게 아까 교환 가치하고는 완전히 다른 투자 가치가 생겼단 말이에요. 근데 저희는 이제 투자 가치를 너무 쫓다 보니 사회가 망가지든 뭐 국민이 어떻게 살든 상관없이 부동산 거품에서 투자 가치에 너무 맹목적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자정작용 스스로 이건 좀 자제하자라고 이행기적 징후가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다시 돌아가는 길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맛을 다 봤어요. 그래서 교환에 대한 기능도 있으면서 투자에 대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는 새로운 유형의 화폐가 나온 겁니다. 지금 투자만 보고 투자하신 분들은 초기에 턴하는 입장에서 보니까 투자에 가까운 쪽에 있어서 그렇지 이게 발전 방향을 보면 지금 대부분의 토큰의 백서들을 보면 다 교환화폐 쪽에 얘기를 많이 하고 있는 이유가 그겁니다. 당장은 투자 얘기를 하지만 그래서 교환도 하면서 투자의 가치도 있을 수 있는 그런데 그렇다고 그러면 투자 금융이 없어지느냐? 불가능한 얘기입니다. 메디치아나 골드만삭스를 지금 없애자고 하는 얘기인데 그건 자살행위고요. 그리고 그분들은 그분들의 역할이 있다는 거죠. 다만 지금 새로운 비즈니스의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그 라이더라는 영역을 비즈니스 모델로는 좀 부족하지만 제가 존경하고 있는 거는 그런 부분을 고민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 책에도 항상 얘기했던 내용 중에 이 공평성이나 공익성을 커버하는 게 국가의 예산입니다. 정부 예산이 공평성이나 이런 것 때문에 합니다. 그런데 정부 예산으로 손이 못 대는 데가 있어요. 모든 아까 뭐 이 빌딩에서도 왔지만 빌딩 입구에 모든 계단이 장애인들이 휠체어 탈 수 있는 계단인가요? 강남구에 몇 개나 될까요? 그걸 다 바꾸려면 그 비용을 어떻게 감당합니까? 국가 예산으로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민간 투자자들이 그 계단을 만들어달라? 골드만삭스, 신한은행, 뭐 국민은행, 신한증권 가가지고 이거 계단을 그러면 자기네 수익이 뭡니까? 라고 했을 때 답이 없는 거예요. 그걸 이제 민간 영역이라고 합니다. 민간 영역은 투자 수익을 쫓는 거고요. 공공 영역은 공공의 이익을 쫓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가지가 겹쳐지지 않는 소위 말해서 회생 영역이 있어요. 손을 못 대고 있는 거죠. 바꿔야 되는. 그게 라이더의 영역이라면 바꿔야죠. 단 회생 영역은 기존의 투자 시스템으로 안 됩니다. 아까 스스로 얘기하셨잖아요. 그거 안 되니까 수수료를 받기는 좀 뭐하고 그러면 조합비를 받을까? 그거나 물론 뭐 다르지만 비율이 다르지만 그래서 그런 민간 영역에 차입을 하다 보니까 회생 영역이 해결이 안 나는 거고요. 공공 영역은 마찬가지입니다. 예산의 한계가 있으니까. 그래서 회생 영역이라고 치어지면 회생 영역에 맞는 금융 시스템을 제안하자는 거예요. 그게 토큰 이코노미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과정에서 어떤 정부에 일하셨던 분이하고 얘기를 하는 과정에서 이 정부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소득 우선 정책이라는 것이 이런 에어드랍 형태의 어떤 돈을 밑으로 내려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지만 이런 서민의 어떤 실생활에 관련된 이런 커미션을 낮춰주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기 때문에 저에게 권하시더라고요. 만약 이것이 조합이 되고 형태가 된다면 어떤 형태로든지 이런 모델 자체를 시행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굉장히 상대적으로 공공 섹터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이걸 다 그냥 이렇게 정글의 법칙에 의해서 작용되는 그런 어떤 어떤 비즈니스 영역으로만 볼 수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거죠. 그래서 교수님이 쓰신 책에도 보면 이국적 코인이라는 그런 귀한 얘기가 있다는 것이 거기에 보면 해결책도 정부의 노력의 분과 민간이 해야 되는 부분들이 잘 크립토 경제로서 이렇게 적용되는 모델들이 귀한 모델들이 있는데 그분의 말씀에 의하면은 그런 가능성도 찾아보라고 하더라고요. 네, 회색 영역하고 이제 이국종 코인 관련해 가지고는 시간 관계상 제가 여기에서 끊고 제가 그래요? 그게 이제 본격적이가 원래 여기에서 끊어야 또 자연스럽게 우리가 지금 회색 영역이면서 지금 이게 제가 박 교수님 여기서 전공 끊고 제가 박 부가로 교수님을
아니, 다시 1시간 더 모시는 걸로 찍어요. 하겠습니다. 아니, 제가 다시 모시는 걸로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서. 오늘 라이더 얘기를 너무 많이 들어가지고 제가 다음 시간에 라이더가 어떻게 잘못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정확히 저는 다음 주에 안 나올 것 같아요. 없을 때 얘기를 해야지 서운하실 거 아니에요? 네, 두 분께 이렇게 오늘 나와주셔서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언제나 익숙함을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많은 진통이 따르는 것 같습니다. 물질의 풍요, 기술의 발전으로 우리의 삶은 과거와는 비교할 수 없는 편안함과 과학기술의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죠. 하지만 우리 사회의 발전을 위해 달려오는 길에 챙기지 못했던 참 이런 섬세한 부분도 많은 것 같습니다. 모두가 잘 되기 위해 노력했지만 그 혜택은 일부에게 집중되어 돌아간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100세 시대, 혼자보다는 함께가 좋지 않을까요? 지금까지 블록체인 워룸의 남원호였습니다. 고맙습니다.